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전개되는 야당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야당이 정치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을 괴롭히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당 경쟁이 현재 상태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시민들은 상당한 괴로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을 찍을지 야당을 찍을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낮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도 높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쪽이 정권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쪽보다 훨씬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이 박근혜 정권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보더라도 야권 주자들이 지지율이 합이 여권 주자들이 합보다 높습니다. 이런 사실들만을 근거로 하면은 야당이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권은 결속되어 있고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권력을 잡고 있고 야권은 권력을 잃고 있습니다. 여권은 하나의 당, 하나의 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야권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당, 하나의 팀으로 행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권은 언제든 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야권은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권은 항상 하나의 조직으로 남아있지만 야권은 하나인가 하면 여럿이고 여럿인가 하면 하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혼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여권은 언제나 보수이지만 야권은 진보였다가 중도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보와 중도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결과 여권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선택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고 야권은 좀 잘난 체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라면 시민들이 기댈 만한 곳은 여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시대 정신을 떠받든다고 해도 신뢰가 없고 불평등과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앞으로도 권력을 행사할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권력을 가진 세력이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시민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자, 그런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기존 야당이 3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라는 이 새로운 당 이렇게 3 야당 가운데 어느 당을 고를 것이냐는 문제가 또 가려놓여 있는 겁니다. 한때 많은 이들이 무기력한 야당 이대로 죽어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전 연패해도 비대위 구성 그리고 새 당 지도부 선출이라는 익숙한 위기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야당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할 뿐 야당을 근본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죽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좀 서로 치고받더라도 당을 다시 세우려는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당 혁신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당 지도부의 한계도 거론되고 이대로 그냥 가면 총선 패배다 이런 당내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당이 꽤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대로 당이 바뀌는 건가 하는 일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탈당의 분당 사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 당은 정말 못 말리는 당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당을 새롭게 바꾸라고 했더니 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혁신을 내세워서 서로 죽이고 나아가서 당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이 당을 바꿀 역량이 안 되니까 하는 일이 당을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조각을 냈습니다. 이것도 당을 바꾼 것이니까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야당에는
조용히 죽어가거나 시끄럽게 죽어가거나 이 양극단만 있는 것일까요? 혁신 경쟁이든 당내 권력 투쟁이든 야당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 중간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 야당이 세 조각 났는데 야당의 변화가 이 세 조각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야당에는 네버 엔딩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시 조각 맞추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대 통합 논의가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겁니다. 조각 맞추기와 함께 영입 경쟁도 진행되면서 야권에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연대가 없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지금 각각 세분리기와 통합 논의가 병행되는 복잡한 국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세력과 인물들이 재평가되고 무게를 다시 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오라고 하니 값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도 당은 3개로 늘었으니 인물의 값이 2배, 3배로 뛰는 거품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 당에 있었을 때 서로 그렇게 대접해주면 될 것을 왜 헤어지고 나서 더 큰 자리를 제안하면서 서로 붙잡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이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듣고 결집하고 조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당 조직 자체가 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줄 아는 이런 반응성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그 의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정당의 역량, 정치인의 역량이 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정당과 정치가 바뀌길 바라고 그런 뜻이 인물 교체론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인물을 누가 많이 내세우느냐가 그 조직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외부 인사 연입, 공천 때 현역 교체율 높이기가 지금 정치 개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들이 서로 모여서 누구 배가 더 큰지 경쟁하듯이 배에 잔뜩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당의 체질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입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 하나는 지금 현역 의원들은 이전 선거에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천에서 많은 교체를 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에게 기대한 것과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 또 바꾸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교체가 직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그랬고 그때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차차기 21대 총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정당 혁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혁신처럼 보일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천 때 현역 교체율을 높이는 겁니다. 인물 바꾸기는 가장 눈에 띄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가시성이 높고 주목도 역시 높습니다. 뭔가 바뀌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안성맞춤입니다. 매번 40% 안팎의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현역 의원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는 새 인물의 충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정된 당 조직적 규율, 강력한 리더십, 시대 정신을 반영한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바꿔야 하고 바꿀 만한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럴 역량은 되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끝도 없는 인물 교체를 통해서 실질적 변화라는 것을 회피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눈에 이런 인물 교체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 정당 탓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새 얼굴에 집착하기보다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면 인물 교체로 정당 혁신을 다 한 것처럼 하는 일도 중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입 인물 몇 면을 보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많습니다. 정치와 거리 두고 산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 영역은 해당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 시민들의 요구이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여러 요구와 의제가 서로 갈등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할지 그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부족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다운 정치인,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윤여준 전 장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영입하자 더민주당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두 당은 또 조은찬 전 총리를 서로 차지하느라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찬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여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중도 포기하고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자 이명박 대통령 밑으로 가서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다가 여당의 박근혜 의원과 야당이 반대로 실패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었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영입 문제까지 보태면은 야당은 지금 중도화 혹은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여권이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구 여권 인물을 선호한 결과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야당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고 여당이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야당은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는 의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조직적 역량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당이 복지론과 경제 민주화론을 받아서 자기 의제로 삼으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야당보다 여당이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의 실패와 여당의 성공을 가른 것은 이렇게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대선은 진보적 의제 속에서도 신뢰를 얻은 여당이 승리한 겁니다. 야당이 중도화로 위치 이동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야당이 우경화 보수화하지 못해서 지지를 잃고 시민들이 야당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을 깨고 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야당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당의 승리 모델을 배우고자 한다면은 보수로서 자기중심을 분명히 하되 외연 확장에 성공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당이 부처처럼 노선 전환을 또 하고 변화할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면서 그걸 전제로 중도로 확장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소 경쟁이 한창입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호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로 승패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야권 모두가 지금 호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을 괴롭히는 잘못된 정치를 해놓고 호남은 누가 나은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호남의 선택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당을 세 조각 내놓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먼저 호남이 선택 가능한 것들을 야당들이 내놓아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중도와 보수를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을 대신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해서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되고 극우 세력은 따로 당을 차리면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개혁주의 당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 정의당은 좀 더 몸집을 키워서 명실상부한 진보 정당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수, 중도, 진보 3개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뚜렷한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채 생산적 경쟁을 하는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꿈일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